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폭등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던 점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나빠진 데다 내수까지 부진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 초기에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대응에 문제가 생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검열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지휘 책임이나 문책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3세 등 유력층 자녀들이 대마를 사고 팔거나 직접 핀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쟁의 판세를 바꿀 거라는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이었는데요. 한편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여야는 오늘도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랑 오찬 마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국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시쯤에 내용 발표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혹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번에 중동하고 다보스 포럼 다녀오신 그 순방 결과 그걸 설명하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협조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혹시라도 뭐 워낙 그 예민한 사안이라 가지고 아예 언급을 안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은 나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해서요?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 안 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 예. 어쨌든 최근에 며칠 동안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관련해서 이게 많이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당이. 그리고 이 갈등이나 이 대립, 이런 분열사항이 노출되기도 했고, 예. 만약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면은 전당대회가 이제 당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 경쟁 과정에서 과열되거나 또 서로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정폭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희망사항 정도 말씀하실 가능성은 뭐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어제 상황들에서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뭐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가 이제 식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당정이 같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하는 건 좋은 건데 단순하게 이제 식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났을 때 현실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단은 냉정한 판단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안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단순하게 좀 지도부가 만나서 그냥 대통령의 하명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국정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특히 뭐 난방비도 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 물가도 오르고 특히 이제 외교 상황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도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혹시 만났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국정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남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전향적인 얘기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뭐 전 의원의 이제 불출마 관련해서는 지금 엄연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것이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의 있는 정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전당대회 일까지 모두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이 지금 정치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그것을 다 따라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과제이고 앞으로 넘어갈 사안이겠죠. 예. 네. 예. 당무 개입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당권 경쟁 너무 뜨거워지는 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이런 얘기는 안 했을까요? 그건 우리 당원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까지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우리가 집권당이면서 여소야대 소수 여당인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 운영의 탄력을 받고 동력이 제대로 이어지려면은 우리 내부가 단합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의석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 범여권 내부가 화합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속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 서로 선의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 신사적인 경쟁 또 보기 좋은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학적으로 서로 결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초기에 보이는 모습은 약간 과열 그리고 좀 소란스러운 모습 또 갈등이 또 증폭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평당원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통령은 당원 가운데서도 가장 그 으뜸이 되는 제일 어른인 당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한 40일 가량 남은 이 전당대회 과정을 지도부가 잘 관리를 해서 당원이나 국민들 걱정하지 않고 또 좋은 모습으로 경쟁력 있는 또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지도부를 뽑아달라는 정도의 당부의 말씀은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한 말씀 좀 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불출마하는 걸 보면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장 아니겠습니까? 축제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에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전당대회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옆에서 좀 쭉 지켜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 멀어요. 불공정 게임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당규도 바꾸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번에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물러나는 모습이고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미 대통령이 누군가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당대회가 가기 때문에 과연 이 전당대회가 공정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하고 불공정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잠시 뒤 3시쯤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 그때 저희가 또 따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대통령도 옛날에는 당 총재거나 당 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무에 직접적으로 뭐 이제 지시도 하고 다 하셨지만 지금은 총재나 대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 우리 80만 당원을 놓고 보면은 제일 영향력이 큰 당원이시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는 거고 여당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우리 국민의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이라도 뭐 당직을 정리해 버린다. 탈당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당은 그냥 야당이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존재는 우리 당이 집권당에게 만드는 여당에게 만드는 핵심 고리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당직자들이나 당원들도 다 당무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른이고 우리 당을 집권당에게 만드는 여당에게 만드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정부 여당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당무에 대해서 뜻이 있으실 때 좀 순리적으로 또는 세련되게 예. 이렇게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대통령을 모시는 정부 참모들,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이쪽에 있는 정부 참모들이 잘 보좌해서 대통령의 뜻이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세련된 모습으로 또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아니, 그건 제가 예. 왜 그러면 조 의원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면 당무라고 하는 게 우선 대통령도 당연히 당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입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개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와서 경쟁을 해서 그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누군가 한 사람 특정해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가서 누구를 찍거든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찍거든요. 그 찍고 또 그 사람이 되도록 그 노력하는 걸 다 개입이라고 말해버리면 당원들도 다 개입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다 개입하는 거고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건 저는 아니라고 네, 봐요. 지금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 뜨겁긴 한가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윤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 많은 분들은 지금 난방비 오른 것 때문에 걱정이 크거든요. 일단 두 분은 체감을 좀 하고 계세요? 난방비 오른 거? 이번 매주 내려가는데 지역에 내려가는데 이번은 또 그 지역 내려간 기간이 명절하고 겹쳐가지고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난방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큰 2배 이상 올랐다고 예. 더 들어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정도니까 어머니 이제 석유 가지고 예. 난방을 하는데 또 대도시에는 가스 난방도 좀 많고 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방비를 원래대로 한다면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 몽땅 그대로 묶어뒀다가 우리한테 넘기는 바람에 우리 때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마치 뭐 윤석열 정부가 이게 안 올려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올린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탓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먼저 정부도 곧바로 지금 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117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과거에는 한 가구당 15만 2천 원 정도였는데 그걸 배로 해서 30만 4천 원으로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그 배려 대상들 그러니까 난방이나 냉방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한 160만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들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계속 가스비를 할인을 해줬는데 할인 폭이 그전에는 9천 원에서 많으면 3만 6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배로 올려가지고 18,000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또 올려주게 해서 긴급하게 했던 그 도움될 일 또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일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책임 공방을 그다음에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내놨는데 그런데 지금 난방비 폭탄 책임 두고 여야가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이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영향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무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조혜진 의원 얘기를 듣고요. 이제 이번엔 박성준 의원. 조 의원님은 잘 알겠죠. 조 의원님은 이제 정치 선배시니까 잘 아는데 대통령제 하에서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그 정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잘못했다고 하면 전 정부 탓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까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탓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난방비 대책 지금 내놨잖아요. 지금. 왜 내놨습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 고물가, 특히 이런 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다 예상되고 실제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요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이런 도시가스 요금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공공요금 관리 제대로 됐습니까? 못했으니까 지금 이 난방비 폭등 사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전 정부 탓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감사하면서도 이 고물가 시대에 대해서 국가가 단위별로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아니면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민생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들어서 난방비가 폭등한 상태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다시 이제 난방비 대책이 이미 이제서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삶의 질의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1개월, 2개월, 한 6개월, 1년 단위에 있어서의 장기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 정책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지금 단기적 대응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 물가에 대한 부분을 단기 정책과 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미 준비가 돼야 되고요. 네. 예. 일단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내놨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 장기 대책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공방 벌이기 전에 이런 문제만큼은 먼저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 두고 세간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측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이제 멀리 내다본 결정이죠.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다면은 출마했을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불출마가 본인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 의원이 전에 여러 도전해서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은 제 기억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둔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정치적 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무조건 일단은 출마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출마했을 때 자기의 존재감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표가 이 정도 된다는 건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당선 안 돼도 누구 못 되게는 할 수 있어 또는 누구 되게는 만들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자기 이 존재의식이라든지 또 득표 기반 이런 건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손실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역할 없을 거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앞으로 그럼 뭐 총선이라든지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기본 그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그런 신뢰의 관계, 친밀한 친숙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제일 본인의 장기적 정치 인생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과제다, 핵심 과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은 불출마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이제부터는 본래의 윤 대통령과의 관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한 30년 전, 40년 전 학교 다닐 때부터의 그런 관계, 그런 그 친밀하고 신뢰한 관계부터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부터 지금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되고 나서 당 내에서든지 정부 안에서든지 법여권 안에서든지 자기 역할이 이제 활로가 열릴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참 어려운 과정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너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졌거든요. 오랜 세월을 신뢰관계에 있다가 더 뭐 길어봐야 한 2주간 사이에 화를 무너졌는데 빨리 그걸 회복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되고 나면은 본인이 할 역할이 많습니다. 중진 또 이 역량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부든 당이든 또는 법여권 안에서든 역할이 많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출마하고 나서 우선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거로 그렇게 윤석열 보여집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 그 SNS에 올린 거 혹시 영상 보셨어요?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빨간 잠바 입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지지해달라고 하는 영상들을 몇 개 올렸더라고요. 지금 조혜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포석을 보는 건데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인데 나는 이만큼 도왔다. 앞으로도 나의 어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좀 그것을 이제 확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신호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정치인에 있어서의 가장 승부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에 있어서 볼 때는 꽃길을 걸었죠. 뭐 평탄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의 승부수를 걸 시기였다고 보는데 승부수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또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미 이제 정치적인 꺾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저는 그 단어가 와닿았어요.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출마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지금 가짜 엄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짜 엄마는 도대체 누구냐?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여러 가지 남긴 거예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가짜 엄마가 이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여서 나를 포기시켰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한번 또 포기를 해야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그냥 포기한 순간 다음에 정치적 활로라는 것이 뭐 국회의원 다음 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 결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결기가 없더라고요. 네, 어제 불출마 선언문 두고 뭐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어졌는데 결국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보수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당원 동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죠. 네, 어느 정도 아마 시간이 저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좀 가라앉으시고 할 때 한번 뵈려고 합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 둘 다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표는 또 표심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그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분석적으로 보면은 네. 한 나경원 의원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나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앞서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 의원이 쭉 빠지면서 이 파문 과정에서 쭉 빠지면서 3등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시점에 김기현 후보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 의원을 지지하는 표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친윤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하고 친밀한 관계,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 의원을 지지한 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 의원 개인이 좋아서 뭐 노선과 관계없이 예. 좋아서 찐 팬이 있을 것이고, 또 후반부에는 나 의원이 조금 이렇게 좀 독자적인 뭔가 이렇게 당의 어떤 독립성, 자율성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지한 그 유권자층 당원들이 있을 텐데, 친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지지했던 표들은 그 과정에서 쭉 다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보름 사이에 그냥 1등으로 쭉 올라오고 3등으로 쭉 내려왔는데 남은 이제 지지층이 있다면은 나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다음에 약간 비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약간 비윤적 지지층이 있을 수 있는데, 비윤적 지지층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나 의원이 좋아서 지지했던 표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결국 그 김기현 후보 쪽에 갈 표도 있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 쪽에 갈 표도 있을 것이고, 또 수도권 연대 구상 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 또 흡수력이 있고, 또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김장 연대를 전 폐지하고 외연 확장, 또 수도권 그 쪽으로 이제 집중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비중이 어느 쪽으로 유불리가 확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은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인데 지금 후보 등록이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다음 네. 주 목요일이니까.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짧게?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그 선거까지 나왔던 나름 비중 있고 급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판에서 무슨 조카처럼 이렇게 역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 예를 들면 나 의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그 표가 예를 들면 본인이 나왔을 때 본인이 흡수해가지고 3강 구도로 만들 수 있다든지, 또는 3강에서 최종 결선 투표까지도 그 희망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은 좀 가능성이 좀 참여하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여기 유승민 전 의원 아직 뭐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이 네네. 세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게 제일 좀 경계가 될까요? 뭐 그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가장 우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건 있었겠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주자로서 1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선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지, 이제 근거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있어서 중도층이라든가 수도권 민심을 공략해서 그것을 표로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여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빠지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영남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남 후보의 전진 기지를 삼아서 다음에 이제 정치를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김기현 의원이 수도권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 그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확장력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승부수를 띄웠죠. 어떤 승부수를 띄웠냐면 다음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랬을 경우에 당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세워서 일정한 정책 입지를 구축한 다음에 다음까지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에 나가서 떨어지는 되든 상관없이 유승민 전 의원의 정책 입지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조 의원님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용우 의원이었나요? 당내에서도 그 당시 주호영이 완사이드하게 이길 거라 봤단 말이에요. 근데 표 분석에 봤을 때 6대 4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고 보는 판단이 의원들 중에서도 40%가 있다는 것을 엄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이러한 정치적인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두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그 민주당 이야기 좀 짧게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틀 뒤에 검찰 소환 예정이 돼 있어서요. 당내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런 거죠. 야당이 지금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받고,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 제고의 모습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민주당이 이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하나 같은 생각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뭐 예를 들면 비명계가 목소리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몸을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금은 봅니다. 단일 대우 그렇죠. 분위기가 좀 강하다. 지금 민주당 상황 한번. 고민이 점점 깊어지죠. 이제 28일 또 2차 소환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가고, 또 당내 의원들 가운데 가장 그 강력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철험회하고 만나 식사하고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이 안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이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번에 2차 소환 때는 뭐 의원들은 같이 동행하지 않고 본인과 변호인만 예.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 백업 뒤에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 판단.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검사 앞에서
혐의를 가지고 사실관계나 법리 가지고 이 논쟁해가지고는 없기가 어렵고 예.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검찰을 압박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압박해야 된다는 그 전략 때문에 이런 저 정치적 세력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압박하는 힘의 결집을 위해서 예. 호남에도 가고 철원에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접근 방식은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뭐 영상 하나만 보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극렬하게 그 구분되는 화면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아마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은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원들 중심으로 쭉 걸어오는 장면이 항상 화면에 잡히고 이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뉴스의 인물이 이재명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취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 폭이 현재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데 올 겨울에 한해서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2배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또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업무 보고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 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고 내용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이나 공사 방해 같은 조폭식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안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정비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들의 마약 혐의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미교포 A씨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사고 팔거나 직접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 중에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란 측 반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통을 더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관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란 발언에 대한 외교적 해결 상황을 묻는 질문에 별로 곤란할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UAE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하란 뜻이었고 그런 뜻은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된 건 물론이고 아예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 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중서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지만 호남 지역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마을 식수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도 초비상입니다. 저수지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강물을 끌어올리면서 가뭄 극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선열 기자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최근에 내린 눈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의 가장자리입니다. 원래는 물이 가득해야 할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밟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곳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서 농업용수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36km 떨어진 영산강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끌어올린 결과 열흘 만에 저수율이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저수지는 1,050여 곳인데요. 현재 전남 저수율은 평년 65%보다 현저히 낮은 49%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남 무안과 한평, 영광 등 서부권은 가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 농사 걱정도 더 큰데요. 농민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말도 못하게 비가 한 2-30mm, 10mm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어떻게 보든 우리 농사꾼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물가 농자재 상승에다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전국 저수지 133곳에 1,900만 톤의 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영농 처리 시작되는 3월 전까지 저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독한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은 올해만큼은 풍년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0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천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는 8천여 명이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5,062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89명, 9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296명입니다. 60대 코로나19 백신 겨울 추가 접종률이 70대나 80대에 비해 크게 떨어져 방역당국이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대의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25.3%로 80대 이상인 48% 그리고 70대의 44%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60대가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88.7%, 사망자의 93.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걸로 기대되는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핵 전쟁 위협까지 거론했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5톤 무게로 최대 시속 70km까지 달리며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세를 뒤집었던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처럼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무기입니다. 확전 우려를 두고 고심하던 독일이 이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스페인 등의 독일제 탱크 수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ist das Ergebnis intensiver Beratung erneut mit unseren Verbündeten und internationalen Partnern. Und ich will ausdrücklich sagen, es war richtig und es ist richtig. 미국도 탱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개 탱크 대대 규모에 맞춰 M1 에이브럼스 31대를 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는 러시아 탱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So we're also giving Ukraine the par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effectively sustain these tanks on the battlefield. 서방의 무력 지원을 비난하며 핵전쟁까지 언급하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ая. Мы повторяли, что эти танки горят так же,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Стоит только они очень дорого, и все это ляжет и ложится на плечи европейск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вропейских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동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러시아군과 이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은 서방의 대규모 무력 지원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GDP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민간 소비가 부진했고 수출이 전분기보다 5.8%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 2020년 2분기 14.5%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로는 성장률 2.6%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 IT 수요 둔화와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과 수출 간담회에서 단기간에 수출 성장률 플러스 전환이 어려울 거란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DI와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액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와 전 세계적 IT 경기 둔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서 올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걸로 분석했습니다. 식재료 물가 고공행진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찾아온 외식업 경기 회복세가 5개 분기 만에 꺾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4분기 외식 산업 경기 동향 지수가 82.5로
전분기보다 7.3포인트 내려 2021년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회복세가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설 잘 쉬었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네, 오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것 좀 논의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전 밥 먹으러 왔는데. 네. 그래서 어떤 말씀? 아니요, 저는 그냥 철원의 사람들 보고 싶어서 밥 먹으러 왔어요.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안에서 검찰 소환조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조사 받으실 계획이세요?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실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설 민심? 네. 설 민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울트라 검찰공화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이 있는데 혹시 대장동 특검 추진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대표님 혹시 대장동 특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후방에서 안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다 저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처럼 군부대 오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신지. 장병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자, 고맙습니다. 격전진.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설 잘 쉬었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자, 같이 맛있게 드시고요. 대표님 점심 메뉴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야기 하실 예정이세요? 답변을 바꿨어요? 서울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밤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충남 태안에는 10cm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인천도 8.4cm, 서울은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지방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한 차례 강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 최고 7cm,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